명작꽃이 피었다. 김지수 단편소설. 명자가 왔다. 명작꽃이 피었다. 윗동네 귀화집 손녀 명자가 귀향했다는 소식에 매끄러운 수면에 바람이 일듯 온 마을이 술렁거렸다. 명자의 진짜 이름은 명주다. 명자는 그녀의 고모 이름이다. 고모 명자가 도시로 떠나고 도시에서 태어난 명주가 어릴 때 몇 년 내려와 살았을 뿐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냥 명주도 명자로 불렀다. 그 기와집 마당 둘레에 명자꽃이 울타리를 이뤘고 봄이면 진홍색 꽃무리가 더없이 장관이어서 사람들은 그 이름에 오래 익숙해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하반기 때 전학 내려온 명주는 어느 동네에나 한두 명쯤 있을 만한 아이들의 우상이었다. 예쁘기로 소문났던 고모를 닮은 이목구비에 깔끔한 옷차림과 반듯한 말씨, 도무지 해를 보지 못한 듯 맑고 흰 피부와 커다란 리본을 매단 찰랑거리는 긴 머리칼이 글자 그대로 동화 속의 공주 같았다. 남녀 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아 유난히 극성스러웠던 사내 아이들은 다른 여자애들과는 달리 명주에게는 장난도 골탕도 먹이지 않았고 그 애가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졌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명주는 늘 외톨이였다. 명주는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수업 시간 외에는 그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했다. 기와집 앞을 지날 때는 뒷곁 대나무 숲을 휘감는 바람소리에 섞여 풍금소리가 들렸다. 명주는 쌍둥이여서 오빠 성주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몇 분 차이에 한 핏줄인가 싶게 체격도 또래보다 컸지만 천하의 말썽쟁이였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잘한 사고는 거의 이 난잡한 아이가 주동했다. 부모는 쌍둥이들이 도시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을을 떠났다. 명주는 방학이면 조부모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끔 들렀기에 오다 가다 얼굴을 보는 적도 있었지만 성주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고령의 그 조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뜨자 명주도 발걸음을 끊었다. 중학교 교사를 하며 시집을 가서 잘 산다더라는 소문이 동창들에게서 흘러다녔다. 기와집은 한동안 비어있다가 명주 아빠의 유일한 누나이자 명주의 고모인 명자가 10년 전쯤 내려와 혼자 살았다. 그 집에 그 봄날에 명주가 고모와 같이 살기 위해 내려온 것이다. 고모는 밤새 기침을 했다. 토스트를 굽고 누룽지를 끓여 두 사람의 아침을 준비하던 명주도 느닷없이 받은 기침을 했다.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다. 코로나 기미인지 그냥 지나가는 호흡기 병인지 아니면 고모와 같은 폐질환의 발현인지 알 수 없었다. 젊디 젊은 애가 무슨 장기침이냐. 안방에서 쇼를 두르며 나오던 고모가 명주에게 한마디 했다. 염색을 하지 않은 고모는 갈수록 옛날 할머니의 모습과 말씨를 닮았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다가 할머니? 하고 혼자 놀랄 때도 있었다. 고모, 저 45이에요. 젊디 젊기는요. 명주가 사내처럼 웃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젊다는 소리를 45번은 들은 것 같다.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갑자기 읽고 싶지 않은 떨떠름한 역사책처럼 접어두었던 나이가 떠올랐다. 이어 고모의 지적과는 반대로 나도 이제 많이 늙어가는구나 깨우치고는 했다. 여자가 참 이쁘게도 옷난다. 큰 웃음소리에 고모가 나무라듯 살짝 눈을 흘겼다. 명주는 곱상한 생김새와 달리 사실 호방한 남성 성격에 가까웠다. 갈수록 그러했다. 타고난 본래 성품이 그랬는지 세상이 그렇게 내면의 남성성을 일깨웠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린 시절에 다소곳하고 조신한 명주는 자신은 물론 모두를 기만한 셈이다. 고모가 식탁에 앉자 명주가 재빨리 버터와 잼병을 내놓고 치즈를 얹은 계란물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고모는 구운 토스트와 계란찜을, 명주는 끓인 누룽지를 아침으로 먹었다. 이제 창문 열어놓고 살 때도 된 것 같지 않냐? 식탁 의자에 앉아 어깨에 두른 소를 내리며 고모가 커튼만 젖혀진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을 통과한 여리고 순한 이른 봄의 돋은볕이 고모의 백발과 나이보다 고운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명주가 내려와서 놀란 것은 집안은 돌보지 않아 엉망인데 정작 고모는 꽃처럼 곱게 단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명주가 손에 행주를 감아 전자레인지에 섞어낸 뜨거운 찜기를 고모 앞에 내려놓고 창문을 밀어젖혔다. 고모는 공기에 예민했다. 정확히 말하면 산소 농도에 민감했다. 어떤 때는 답답하다며 열린 창문도 다시 확인했다. 고모는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섬유 화종에 걸렸다. 아직 치료약이 없어서 고모는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다.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도 있었고 가벼운 뇌졸중도 앓았다. 느리게 확보한 죽음이지만 사실 언제 쓰러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오래된 창문은 문틀이 내려앉기도 한 데다 묵은 때가 얹혀 뻑뻑했다. 여러 대를 거쳐온 고가이다 보니 손볼 데가 많았다. 열어젖은 창으로 매울 만큼 차고 신선한 공기가 물보라를 일으킬 듯 확 밀려 들어왔다. 온갖 수목과 꽃들과 풀과 묵은 땅의 냄새가 농축된 자연의 향기처럼 실렸다. 밤새 도둑비가 내렸는지 창문 앞에 들이운 대추나무 여린 이파리가 반지르르 윤택하고 싱그러웠다.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장시간 문을 열어도 좋을 만큼 공기가 제법 보드랍다. 사는 게 그런 것 같다. 얼어붙는 시기가 있으면 풀릴 때도 있을 것이다. 명주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엄마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너도 할 만큼 했겠지. 할 만큼 했을까? 부당한 현실에 참을 만큼 참고 저항할 만큼 저항했을까? 의문이었다. 세상을 건너오면서 연이어 주어지는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대듯 온통 의문부호를 이으며 살았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도 없는 고모가 서울의 작은 건물은 큰 조카인 성주에게, 현재 거처하고 있는 시골 기와집은 너에게 남긴다, 이중했다 한다고. 그러니 외국에 살고 있는 오빠는 어쩔 수 없지만 너라도 노후를 좀 보살펴드리는 신용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넌지시 말을 건넸을 때 명주는 거부 반응을 보였었다. 뭘 준다고 하니 갑자기 성의를 보이는 것이
너무 속내가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었다. 고모가 그녀를 특별히 귀여워한 기억은 없다. 자주 만난 적도 없다.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일 때도 고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조부모상을 당했을 때 유난히도 서럽게 울던 고모의 기억만 선명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열흘 전쯤 엄마가 말했다. 새벽녘 꿈에 내가 새색시처럼 양손에 뭔가를 사들고 시댁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모 혼자 도방에 앉아있는 거야. 고모가 돌담 아래 명자꽃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도 봤더니 꽃잎들이 일제히 후두둑 떨어지면서 바람이 쓸고 가잖니. 그래 고모를 다시 쳐다보는데 내가 들어왔던 문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헐헐 걸어나가더라. 아무래도 이상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쓸데없는 개꿈이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엄마는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가실 때도 꿈에 칫솔이 부러졌다거나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다는 식으로 어떤 기미를 미리 예지하는 선몽을 꾸었었다. 명주는 다음 날로 짐을 꾸렸다. 이번에는 마음이 그렇게 시켰다. 갈수록 끼니 챙기기도 버거워져 요양원을 물색하고 있는데 고모는 차라리 쓰러져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가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들어온 참이었다. 막상 명주가 내려가겠다고 하자 엄마가 오히려 머뭇거렸다. 너 남서방하고 헤어진 거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하냐. 요새 그런 거 흉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명주가 잘라 말했다. 어떤 이에게는 큰 흉이 되고 그러거나 말거나도 아니겠지만 고모가 그렇게나 거부한다는 요양원에 떠밀어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손가락을 가늘게 떨며 조심스럽게 계란찜을 뜨던 고모가 문득 귀를 기울이고 말했다. 밖에서 누가 날 부르는데 너도 들리냐? 괜스레 가슴이 덜컥 떨어진 명주가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세상이 사뭇 고요하여 먼데 개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갈 때가 되면 밖에서 귀신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옛 어른들의 얘기가 생각나 명주의 등골이 싸해지며 갑자기 무섬증까지 들었다. 그래? 하던 고모가 스푼을 내려놓다 말고 다시 말했다. 아니야, 또 들려. 명자야 그러는데. 고개를 저으려던 명주도 그때 분명히 들었다. 명자야 라고 누군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이번에는 제법 육성으로 크게 들렸다. 아니 초인종이 고장났고 요즘 시대가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노인의 함자를 함부로 불러 제끼다니. 긴가민가 하며 주춤 일어선 명주가 현관문을 비죽이 열고 고개만 내민 채 밖을 내다보면서 물었다. 누구세요? 나 봉식이. 봉식이라니. 손님을 확인한 명주가 문설주에 부착된 자동문 개폐 장치를 눌렀다. 삑 소리와 함께 한 남정네가 철 대문을 밀고 들어오기에 명주도 걸치고 있는 카디건에 앞섭을 여미며 현관 밖으로 나왔다. 얼핏 보아도 유행이 훨씬 지난 양복에 넥타이까지 삐뚤어 맨 봉식이라는 중년 남자가 얼굴을 붉히고 쭈뼛쭈뼛 너른 마당을 가로질러 건너왔다. 고모 찾으세요? 의아한 목소리로 명주가 묻자 바로 앞 목련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춘 남자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고 멋쩍게 웃었다. 나 봉식이요. 오래 햇볕에 달구고 그 흘려진 얼굴을
조금 더 벌겋게 물들이며 그가 덧붙였다. 나 모르겠소? 저기 동인국민학교 같이 댕겼는디. 내려왔다는 말은 진작에 들었는디 인제야 인사하러 왔구만이라. 명주는 아직도 어리둥절했다가 그제야 또 아하하 웃었다. 얼마 전 그녀가 200년 느티나무가 서 있는 동구 앞을 지나 기와집 길목을 오른 이후 계속 담장 넘어 오가며 기웃거리는 이들이 있다 싶었는데 마침내 일부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명자라니. 봉식이는 모르겠고 명자라니. 그렇구나. 근데 난 명주야. 아까 명자야 라고 불렀니? 아닌데. 명자씨라고 불렀는디. 여기서는 그냥 이 집 식구들을 다 명자네 집, 명자꽃 겁나 핀 집,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통했구먼.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입에 올라불어갖고. 그래, 됐다. 명자든 명주든 사실 그게 뭐가 중하냐? 명주가 별 수 없이 웃자 그가 뒷허리에 감춘 오른손을 앞으로 꺼내 거기 들려있던 노란 꽃다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제 얼굴은 갓 씻어낸 홍당무처럼 아주 벌개졌다. 이거 축하한다고. 뭘? 고향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도 환영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리. 꽃은 여기도 마당 사방에 허벌나게 피었지만 그래도 거시기 뭐냐? 마음의 성의로다가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은 게. 웃음을 먹은 명주가 계단 위에 선 채로 손을 내밀어 꽃다발을 받았다. 수선화 한 묶음이었다. 실제로 명전의 수선화도 마당가 장독대 그늘진 얼음에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암튼 고마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명주는 그만두었다. 고모가 식사 중이기도 했지만 기억도 안 나는 동창과 뭔가 엮이기가 꺼려졌다. 참, 그러고. 꽃다발을 넘긴 그가 한시름 내려놓는 표정으로 나무 그늘가를 서성이더니 이름을 부르며 호기롭게 찾아온 진짜 목적을 말했다. 여기 우리 동창들이 읍내 친구들이랑 며칠 살고 있는디 엊그제 장날에 만나서 이 말이 나와갖고 그래도 동창회 한번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환영회든 뭐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우리가 청무랑 추진하고 있은게 그리 알고. 헐. 뜻밖의 환영 동창회 예고에 명주가 뭐라 마땅한 대답을 떠올리지 못하고 어물거리는데 열려있는 대문으로 누군가 또 재빠르게 마당에 들어섰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쪽에 봉식이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 형광 계단 위에 서 있는 명주만을 바라보고 냅다 일직선으로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명자야, 반갑다. 나 홍영필이요. 참말로 오랜만인디 악수나 하끄나? 그러자 봉식이 튀어나오며 서둘러 그 앞을 가로막았다. 영필이 네가 아침부터 웬일이요? 농장에 안 나가고? 영필이 귀신이라도 본 듯이 화들짝 놀라 맞대꾸했다. 웜에? 너는 여기 뭐하러 왔다냐? 나는 동창회 통보하러 왔지. 니는 뭔 일이냐? 뭔 동창회? 나는 못 들었는디. 그러고 나는 여기 이장인께 이제부터 뭔 불편사항은 없는가 두루두루 살펴보고 챙겨야 하는 임무가 있구만. 아따, 네가 언제부터 두루두루 살폈냐? 내가 고라니 피해본 거 민원 넣은 지가 언젠디. 여태 꽁꺼먹은 소식이더만. 바깥바람이 아직 차가워서인지 명주가 다시 밭은 기침을 했다.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그제야 명주 쪽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금세 봄눈 녹듯 살가워진 표정과 가느스름해진 눈가에
청보리 같은 풋풋함과 선망이 일었다. 아침들은 먹었어요? 부인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니? 명주가 물었다. 유부남들이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와서 뭔 짓인가 싶기도 했고 혹시 애들도 나처럼 돌아온 싱글이라는 건가 궁금해 떠보았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자 두 남자가 갑자기 상체를 나란히 붙여 한편이 되며 명주를 향해 일시의 손사래를 쳤다. 얼굴은 아예 선홍색 명자꽃처럼 뻘개졌다. 우리 아직 총각이요. 해숙이며 곰치, 엄나무순, 두릅, 명이, 다래순을 비롯해 각종 나물거리와 3년 묵혔다는 묵은지, 각종 장아찌 등 반찬통을 든 할매들도 요 며칠 왕래가 잦았다. 명부는 고모가 왜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지 궁금해서라고 했다. 손님 맞이하는 명주를 이리 보고 저리 살피며 괜히 해벌쭉했다. 젊은 사람이 마을에 새로 들어와 앉으니 그냥 좋은가 보다 싶었다. 여태 모른 척 하더니만 웬일로 나를 이리 챙기는지 모르겠다, 야. 오후에 또 두어 손님이 다녀간 뒤 고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명주가 물었다. 원래 안 나가셨어요? 처음엔 나갔지. 고향이긴 해도 혼자 있자니 무섭고 외롭더라.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 가보긴 했는데 은근히 왕따를 시키더라고. 그분들은 고모가 낯설었을 거예요. 퍼질러 앉아 화투도 치고 뒤섞여 밥상을 나눠 먹는 노인들과 단정하고 새침한 고모가 어울려 있는 그림이 아무래도 어색해서 명주가 웃었다. 오죽 외로웠으면 거기 섞일 생각을 했었을까.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다. 서로 어려웠을까? 난 그 사람들이 어렵더라만. 고모가 손바닥에 쏟아놓은 일용할 약들을 헤아리며 느릿느릿 말했다. 어렵지요. 어렵고 말고요. 요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 냉장고 안의 식료품들을 바닥에 꺼내놓고 정리하던 명주가 고모의 말을 낮게 입속으로 받았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관계와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에서 겪었던 관계에 얽히고 설킨 난해함이 묵은 감정의 찌꺼기처럼 되살아났다. 그것들은 요 기간도 유통기한도 없이 목숨줄이 닿을 때까지 질기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모의 연배처럼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삶의 의미를 곱씹는 철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난해한 미묘함을 그런 식으로 토로할 만큼 고모가 늘 정신이 맑고 바른 건 아니었다. 며칠 전 비가 오려는지 기압이 낮고 흐린 아침, 식사 때가 지나도 고모가 거실로 나오지 않기에 명주가 안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단정한 차림으로 침대맡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고모가 맑은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누구세요? 명주가 문틀을 단단히 붙잡고 짧게 외쳤다. 고모. 순박한 어린 짐승처럼 맑고 투명한 고모의 동공이 더없이 퀭한 느낌으로 명주의 심장을 관통했다. 저를 아세요? 천천히 고모가 다시 물었다. 명주가 마을로 내려온 다음 날 앞으로 지낼 방이며 곳곳에 오래 쌓인 먼지와 묵은 때를 닦아내느라 부지런히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육천벌 동생인 종민처가 찾아왔었다. 종민은 가소원을 일구려고 일찍이 귀향했고 종민처는
싫다고 버티다가 이태 전에야 내려와 살며 가끔 고모를 챙기는 유일한 인척이었다. 반갑게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나누다가 고모가 낮잠을 주무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 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혹시 고모에 대해 선망 증세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선망이라고? 오락가락 치매 비슷한 거? 네. 뭔 일이 있었어? 혹시라도 고모 경로당에 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 등 떠밀어 보낼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그래도 동년배 말동무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던 명주가 의아하게 되물었다. 또 실수할까 봐서요.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동생 댁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고 얼굴까지 붉히며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저번에 고모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에 오시더니만 글쎄 방 한가운데에 조신하게 앉으시더니 치마를 걷고 오줌을 누시더래요. 맙소사, 설마. 명주가 기겁을 하자 동생 댁이 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민망한 듯 어설피 웃으며 덧붙였다. 다들 고령이셔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네요. 그렇다고 소변을? 사람들 앞에서 고모가? 명주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여러 번 되물었다. 달빛이 휘영청 밝은 한밤의 마당 기퉁이도 아니고 벌건 대낮 방 안에서 중인 환시리에 민망한 일을 보셨다니. 믿을 만한 동생 댁이 아니라면 헛소문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멱살을 휘어잡기라도 할 일이었다. 동루구 벽에 처바르신 분도 계셨다는데요, 뭘. 다행히 그 자리에 몇 분 안 계셨대요. 곧 별스럽지도 않은 표정으로 돌아온 동생 댁은 이어 싱글싱글 웃더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사실 언니 소문이 더 겁나 요란스러운 거 아세요? 뭔 소문? 나 돌싱인 거? 명주가 서둘러 이실직고를 하자 동생 댁이 쿡쿡 웃었다. 아이고 그 소문은 진즉에 동네방네 돌았고요. 이 마을 저 마을 장가목간 노총각들이 득식을 한데 예쁜 언니가 내려온다니 난리가 났답니다. 온통 언니 얘기뿐이에요. 경로당 할매들도 혹시나 늙은 아들 짝이 될란가 싶어서 서로 기싸움 한다더라니까요. 설마. 그제야 명주가 웃었다. 그렇게 동생 댁이 다녀간 뒤 괜히 신난해진 명주는 곧장 마룻방으로 건너갔다.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마룻장 깔린 이 공간은 여름에는 양쪽 들창문을 올려 마루로 사용했고 추워지면 문을 내려 선선하게 보관해야 할 마른 식료품 등을 구석에 두어 보관했다. 어린 날 명주는 이 마룻방이 좋았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대청마루와 달리 한적하고 오붓했기 때문이다. 풍금도 이 자리에 있었다. 건반을 지그시 누를 때 여름날 담장 너머 대나무 숲에서 싸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를 간지리는 것도 좋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청중들이 그 너머에서 담백한 호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명주는 그런 날에 어느 때처럼 마루 한가운데에 가로누웠다. 그 시절에도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누웠었다. 옛날처럼 서늘하고 명쾌한 기운이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면서 홀연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산뜻한 개나리색 모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날의 고모가 생각났다. 멀리 강원도로 시집을 간 때문인지 소식도 드물었고 만나보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고모 혼자 집으로 찾아왔다.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 폭력과 성적 불량으로 지나기 어려워진 성주가 결국 미국 유학을 떠나는 출국 전날이기도 했다. 성주는 그날 친구들과 작별 모임을 하느라 그랬는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고모는 결국 성주를 만나보지 못한 채 상당한 액수의 경력금이 담긴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그것이 명주의 기억에 뚜렷한 고모의 젊고 예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고모가 80을 넘겼다지만 아직도 깔끔하고 고운 고모가 백주 대낮 경로당에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서 치마를 걷고 소변을 보았다고 한다. 몇 분 빠른 이란성 쌍둥이라고 믿고 있던 성주 오빠가 실은 고모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주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성주가 처음으로 가출한 날 늦은 밤 잠결에 부모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냐고 부모가 큰 걱정을 하던 것이다. 이후로 엄마에게 우회적으로 물었으나 엄마는 완벽하게 시치미를 떼었었다. 마룻방 기퉁이에 놓인 작은 계단을 오르면 천장에 바짝 붙은 낮은 다락이 있었다. 그곳에는 선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고서와 족보며 오래된 앨범과 아버지와 고모의 졸업장이나 상장, 성적표 등 온갖 자잘한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꽤 넓고 어두침침하고 은밀한 이 공간은 한참 호기심 많던 명주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다.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던 명주는 이곳에서 만화책을 읽고 낮잠도 자고 묵은 서적들을 뒤적여 지식을 넓히고 상상의 날개를 폈었다. 자라서 방학 때에도 가끔 조부모를 찾아오면 그곳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던 명주는 어느 날 뒤적이던 시집 속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미망에 빠진 제가 한때의 실수로 부모님께 평생 씻지 못할 치욕을 드렸으니 이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아이나 아이를 떠맡게 된 동생에게도 너무도 면목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목숨에 미련이 없어 저 세상으로 가오니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워들은 얘기와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고모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고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조부모는 그 아이를 신혼인 아들 부부에게 맡기고 고모를 새로 시집 보낸 것이다. 때마침 명주를 낳게 된 아버지는 호적도 없던 누이의 아들을 받아들여 쌍둥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 같은 유서를 쓰고도 죽지 못해 살아남은 고모는 과거를 묻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사별할 때까지 살았다. 늙어 고향으로 내려와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이 고모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껍데기로 남은 고모일 것이다. 이름을 명자라고 짓는 게 아니었는데 언젠가 꽃샘 바람이 맵자던 늦봄에 텐마루 문턱에 걸터 앉아 마당가를 내려다보던 할아버지가 붉은 명자꽃 송이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더니 시름겨운 표정으로 무심히 내뱉던 탄식이 명주의 기억과 이어지며 오래 새겨졌다. 산골의 밤은 다름질 쳐오지만 그래도 이제 해가 제법 길어졌다 싶은데 오늘은 빗님이 오시느라 일찍 어둡다. 저녁은 부침개를 부쳐보기로 했다. 지나가다 들렀다며 손님들이 건네준 붓것들이 오늘도 한가득이었다. 매일매일 냉장고가 넘치고
늘 일손이 바빴다. 참말로 별일이다. 아직도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고모는 인적 없던 집에 갑자기 이 할매 저 할매 들여다보니 어리둥절했지만 명주는 모른 척했다. 일이 늘어나는 게 힘들긴 해도 잡념이 생기지 않아 좋았다. 여기 내려와서부터는 일제히 SNS도 끊고 가끔 부모와만 소통하기에 시간이 남아 돌았다. 나도 거두마. 자늑자늑 걸어온 고모가 소매를 걷으며 거실에 늘어놓은 소쿠리 앞으로 다가앉았다. 어려서부터 들판과 골짜기를 누볐을 산골소녀 고모는 나물거리 다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는 명주보다 손이 한참 느리다. 흠뻑 빨아들인 대지의 싱그러운 봄 내음을 향긋하게 풍기는 나물거리를 줄기줄기 다듬던 고모가 느닷없이 낭낭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웃음을 터뜨린 명주가 이내 봄날은 간다를 따라 부른다. 내 인생의 봄날은 어디매였을까? 기억도 없이 강물처럼 흘러간 유년의 어느 때였는지 천방지축 분방했던 젊고 푸르른 시절의 어느 구간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시린 날들이 이리 선명하니 봄날도 있었을 것이다. 동창회가 정말 열린다면 연분홍 치마를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옷고름도 잘근잘근 씹어줄 거나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같이 울려고 했던 전 남편은 짧은 봄날처럼 딴 여자에게 갔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늙은 피부치와 묵은 먼지와 향기로운 풋나물에 파묻혀 새 봄을 맞이하고 있다. 매일의 삶이 서리가 내릴지 포근할지 알 수 없는 봄날의 날씨처럼 양해도 없이 뒤엉키며 제 멋대로 흘렀다. 남편은 사업 파트너라는 여자와 정분이 났다. 그 여자를 만나보았다. 펑퍼짐하고 천박해 보였다. 그 여자와 여행을 다녔고 그 여자와 밥을 먹었고 그 여자와 잠을 잤다고 한다. 자신보다 훨씬 품격 있고 지적인 미인이라면 이해할 뻔했던 것도 아닌데 더욱 분노가 치밀었고 모욕감을 느꼈다. 저지른 죄도 없는데 형편없는 패배자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정리하겠다고 잠시 정신이 나간 것이었노라고 남편이 매달렸지만 기어코 서류를 정리했다. 오래 갈등을 겪던 학교에 사직서를 쓴 무렵이었다.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고모는 선망이라는 거미줄에 걸려든 노인답지 않게 가사도 박자도 엇갈리지 않고 마른 기침 한 번 터뜨리지도 않으며 또박또박 노래를 이었다. 봄날 고모는 무슨 맹세를 했기에 길고 아픈 세월을 견뎌내야 했을까. 집안채를 물려받는 대가로 내려왔으리라 짐작할 만도 하건만 너 때문에 사람 사는 것 같다며 너무도 감사해하던 고모. 성주 오빠의 소식을 은근히 일러주어도 흔연한 척하던 고모. 누구에게도 털어내지 못했을 평생의 한을 사귀고 삼키며 혼란한 마지막 정신줄을 붙잡고 있을 고모. 세상은 교묘하고 다중적이고 혼돈스러우면서도 일면 질서정연하다. 그 흐름을 평생 납득할 수 없어 이해도 수용도 못하고 허둥지둥 의미를 캐다가 이렇게 고모처럼 늙어갈지도 모른다. 언젠가 자신 역시 부조리한 세상과
삶의 모순에 대해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 갈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명주가 기름을 두른 뜨거운 철판에 지글지글한 내면을 쏟듯 계란물을 씌운 산채를 한 국자 떠서 올려놓는다.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촤르르 퍼졌다. 어쨌든 봄날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봄밤이 그저 향기롭고 그윽하다. 동창회가 열렸다. 설마 했는데 정말 열렸다. 용필이네 농막이 있는 산 중턱 공터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 등이 질비하게 차려졌다. 11시까지 오라고 해서 명주는 11시 반에 집에서 나섰다. 아는 친구도 없는데 일찍 와서 앉아있기도 그랬고 원래 주인공은 막판에 등장하는 법이다. 오늘은 그녀의 귀양 한영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공터에 들어서자 벌써 바비큐 불판에 숲을 피우는 연기와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저기 모여 있거나 흩어져 있던 이들이 그녀를 보자 일제히 일손을 놓고 일어서며 박수를 쳐댔다. 저만큼서 두 손을 냅다 흔들어대는 이도 있었다. 붉은색 폭넓은 플레어 스커트에 체크무늬 짧은 울 셔츠를 입고 나온 명주는 행사에 나온 무명의 연예인처럼 일일이 고개 숙여 답례를 하면서 미소를 띠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아주 낯선 40대 중반의 얼굴들이 30여 년 전의 세월 저쪽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하고 미성숙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여물어 가던 한때 이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이 왠지 한여름밤의 짧은 꿈 같은 농담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처 얘기치 못한 형체를 알 수 없는 강한 결속감에 덥석 묶이는 기분이었다. 명자야, 반가워. 나 은순이야, 정은순. 네 짝꿍한 적도 있는데 기억나냐? 짧고 굵은 곱슬머리에 통통한 몸매의 은순이라는 친구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나는 누구라고 번갈아 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명주는 기억나는 이름과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만한 친구들은 다들 고향을 떠나버렸는지 아니면 그녀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너 동만인디? 인순이는 이제 내 마누라요. 몰랐지? 벌써 이마가 많이 벗겨진 땅딸막한 남자가 둘 사이로 선뜻 끼어들며 말했다. 그때도 얼마나 성가시게 하더니만 어쩌다 본게 평생 왼수됐어야. 은순의 시큰둥한 대답에 다들 왁자지껄 웃었다. 같은 지역권에 산다지만 각자 생업에 바빠 1년에 한 번쯤 볼까 말까 한다는 친구들은 저마다 안부를 나누고 쌓인 얘기들을 쏟느라 떠들썩했다. 식사 전에 동창회장 용식에 개회사가 있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코올리기 학창시절에 영원한 공주님이었던 윤명주를 우리 동창들이 진심으로 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주 씨가 내일이라도 마음이 변해서 올라가 볼란가? 아니면 이 농촌에 세고 쎄뿌린 늙은 총각이라도 임자를 만나서 검은 머리카락 파뿌리 될 때거정 뿌리 받고 살랑가는 알 수 없지만서도 일단 우리들은 진심으로다가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요란한 박수 소리와 웃음이 터졌다. 이내 부추김이 있어 명주도 일어나 답례의 한마디를 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변수가 많아.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이 순간순간들을 충실히 즐기며 함께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길지 않은 인연인데도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따, 말도 겁나게 잘해보네. 또다시 박수와 웃음보가 터졌다. 이어 익은 고기들이 탁자 위로 올라오며 저마다 술잔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표정이며 어투며 오가는 얘기가 순식간에 시대를 훌쩍 건너뛰었다. 이들은 그 사이 철부지 소년 시절도 질풍노도의 청춘도 불혹도 거쳤다. 그만큼 세상에 그을리고 다쳤을 것이다. 세월이 이들을 통과하는 동안 저마다 가슴에는 불덩이 하나쯤 품었을 것이고 하얗게 태운 죄도 쌓였을 것이다.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풋풋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싸한 아픔처럼 다가왔다. 우리 다들 네 좋아했는디 알긴 알았냐? 옆에 앉은 낯선 친구가 말했다. 그러자 다들 각기 간직하고 있던 추억 한두 가지씩을 돌아가며 꺼내들었다. 너희 집 뒤안 대나무 숲에 숨어서 풍금 소리도 듣고 그랬어야.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너희 할아버지 겁나 무서웠는디. 여름방학 앞두고 비가 허벌나게 많이 온 날 하굣길에 개울을 건너다가 네 운동화가 떠내려갔지. 내가 그거 건져주느라고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다야. 기억 안 나냐? 네가 그림 한 장 그려준 게 있는디. 아, 선생님이 서로 바꿔가지라고 했은께. 내가 그걸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살다가 장가갈 때야 버렸어야. 모르지? 몰랐다. 모르거나 잊고 산 게 너무 많았다. 비참하고 자존감 없는 생애에 이렇게 빛나는 시절의 후광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 명주는 들춰지는 자신에 대한 기억들이 낯설고 재미있고 신기했다. 명주 씨가 자꾸 기침을 한대서 우리 엄니한테 뭐가 정 들려서 보냈는디 받았소? 머리가 훌쩍 벗겨진 한 남자가 잔을 들고 다가와 집에서 담았다는 도라지 가양주를 권하며 남이 들을세라 작게 물었다. 아니, 기침소음까지 났다고? 정말 큰일 날 애들이네. 경로당이 아니라 후미진 골짜기에서도 오줌 못 누겠네. 명주가 웃었다. 자꾸 웃음이 나왔다. 저마다 한 잔씩 건네주는 술을 사양할 수만은 없어 명주는 조금씩 취해갔다. 돼지를 뚫고 나오는 온갖 연하고 푸른 새 것들로 산촌의 공기는 향기로웠고 고기는 알맞게 익었고 술은 달고 시대를 넘나들며 들리는 이야기는 포근하고 몽환적이었다. 뺨이 화끈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제법 술이 오른 듯해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좀 걷고 싶었다. 절정의 봄날은 눈에 보이는 천지가 온통 꽃잔치였다. 분홍, 선홍색의 철쭉, 진달래, 산벚꽃과 산수유, 매화, 목련꽃, 복숭아, 살구꽃, 조팝나무, 라일락, 꽃, 애기똥풀, 서부해당화, 모과, 박태기나무 등이 개화식이 상관없이 성미급한 순서대로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지천으로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른 꽃들이 지고 나면 또한 앵두꽃, 백꽃, 홍도화, 아카시아 등이 다투듯이 피어나 분분히 해픈 웃음 같은 꽃잎을
흩날릴 것이다. 봄철에 반일을 하는 이들은 곁눈을 팔면 안 된다. 바람결에 나부대는 뽀샤시한 꽃송이와 향기에 흘려 나뭇가지에 농기구를 걸어두고 호련히 길을 떠나버린다. 이른바 봄바람이 난 것이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이웃한 섬진강 시인도 그렇게 읊었다. 듣기로는 수줍어 달아오른 여인의 뺨 빛깔 같은 노화색 복사꽃이 팍팍한 가슴팍에 바람을 불어넣는 가장 주범이라고 했다. 불분명한 정신 상태에서도 나긋하게 봄날이 간다를 부르던 고모가 생각났다. 혼처가 정해지기도 전에 그녀가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것은 연분홍 치마를 입고 봄맞이를 나간 이때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다 말고 명주가 잠시 휘청했다. 옆에 있던 누군가 얼른 팔을 잡아주었다. 한동안 끊었던 술 때문인지 아니면 지천으로 피어난 꽃 멀미인지 생각보다 많이 어지러웠다. 괜찮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달려와 물었다. 다소 흐릿해진 명주의 시야에 어린 날 전진스러운 얼굴들이 몰렸다. 기억에서 지워진 어느 아름다운 한 시절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얼굴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영혼의 갈피를 보드랍고 따스하게 채웠을 꽃잎 같은 존재들. 어쩌면 사람들은 이처럼 투박하고 소소한 관계들로 녹록지 않은 비루한 생을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괜찮아. 명주가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모두를 향해 술주정인가 싶게 크게 외쳤다. 내가 꽃인 줄 알았더니 너희들은 다 꽃다발이었구나야. 살랑이는 바람결에 연분홍 꽃잎들이 남분분하게 흩날리는 개 복숭아 나무 그늘 아래로 휘청휘청 걸어가며 명자꽃 명주가 웃었다. 상큼한 봄날의 정기가 천지에 자욱하게 난만했다.